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 모델러를 위한 전사 크루스크 전투 2탄. 네. 요 일부에서는 저희가 치타델레 작전의 종결까지 네.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 보통 뭐 크루스크 전투 그러면 치타델레 작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소련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요 크루스크 전투에 대해서 제2차 대전의 승패는 크루스크 전투에서 결정되었다. 라고 2차 대전의 승패를 가른 전투로 평가를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독일군의 치타델레 작전에서 시작을 해서 소련군이 11월 초에 키예프를 탈환하기까지, 그때까지를 전체를 크루스크 전투라고 부르고 있어요. 7월부터 11월까지.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뭐 우리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죠. 처음 치타델레, 그 다음에 소련군의 그 반격, 그리고 이게 이제 8월입니다. 예. 그 다음에 9월부터 이어지는 드네프르강 전투. 네. 세 시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시기를 우리가 일부에서 한 거예요. 네. 자, 이제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예. 이제 물이 오른 소련군이 어떻게 반격을 하나요? 예. 일단 요 위쪽에서 이 맹공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요 작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쿠토조프 작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중부군 집단을 이제 섬멸시키자. 그래서 쿠토조프란 뭐냐면은 그 나폴레옹 침공기의 소련 장군 이름이라 그래요. 유명한 장군이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처음에 3개 전선군으로 공격을 가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3개 전선군을 더 투입했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한 대로 하면 6개 전선군이면 420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병력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요 독일군이 이제 비록 저항을 했지만 워낙 소련군이 이제 물밀듯이 밀려오니까, 그래서 그 8월 5일에 요 오리올이 함락이 돼요. 오리올. 네. 네. 함락이 되고 8월 18일에는 브리안스크를 또 탈환. 네. 그래가지고 요 소련군이 이 반격에서 128만 6천 명의 병력을 투입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전차도 처음에 2,400대를 투입했다가 역시 계속 또 증강이 되고, 그래가지고 워낙 뭐 수가 많으니까 독일군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130여만 명을 예. 로 공세를 했다. 예. 야, 우리나라 예비군 다 합쳐도 그렇게 안 될 건데. 그래도 요 모델 대장하고 클루게 원수는 이미 저 아까 이 방어선을 좀 준비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요 소련군의 돌파를 허용하긴 했지만 소련군 약 43만의 사상자, 우와. 그 다음에 약 2,500대의 전차를 격파하는 엄청난 전과를 올렸다고 합니다. 객관론적인 이야기지만은 네. 모델 원수가 이렇게 지휘를 치밀하게 잘하는 사람이니까 네. 이제 후퇴하면서 네. 싸워 나갔다면 막대한 피해를 입히면서 결국 이렇게 40만 명씩 한 번 네. 전투에 40만 명씩 전투를 뭐 한 5번만 하면 200만 명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소련의 장군들이 스탈린을 불신하게 될 것이고 네. 소련판 작전명 발키리 이런 게 벌어져서 네.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왜 이렇게 무작정 공세를 하면서 적에게 많은 판돈을 뺏기고 네. 내일이 없는 전투를 강요했을까요? 히틀러는. 그러니까 국가원수가 또라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후퇴하면서 싸웠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요 독일군의 피해는 약 6만. 네. 그 다음에 전차 250대 정도를 잃었다고 해요. 뭐 그러니까 1대 10이지. 그렇죠. 네. 뭐 엄청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싸웠으면. 네. 그리고 요 남쪽에서는 8월 3일부터 공세를 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소련군이. 네. 그래서 요 작전 이름을 르만셰프 작전. 그래서 이것도 역시 러시아의 옛날 장군 이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 작전은 주코프가 직접 지휘. 스텝 전선군, 볼로네스 전선군, 남부 전선군 전부 다 동원이 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요 당시의 전투에서 이 병력 비교를 해보면 이 병력이 98만 5천 소련군, 네. 독일군은 약 30만. 소련군 전차 2,400대, 독일군 600대. 화포는 소련군 12,000, 독일군 3,000. 그다음에 항공기는 소련군 1,275, 독일군 900. 그러면 예. 개전 초에 예. 있던 피해를 다시 회복해서 왔네. 아이 그 뒤에 또 많이 있다니까. 판돈이 많이 있잖아요. 야. 그래서 요 이제 맹공을 가해서 8월 5일에 요 벨고로트시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네. 8월 5일에. 드디어 처음에 시작점에서 예. 즉 독일은 땅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후퇴하네. 위에서도 이렇지 뭐. 네. 예. 그리고 8월 23일에 하르코프를 완전히 점령하게 돼요. 8월 23일에. 그래서 히틀러는 역시 물론 철수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요 만슈타인이 요 남부군 집단이 완전히 붕괴될 수가 있으니까 철수해라 그렇죠. 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이만큼 회복하고 이만큼 회복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남은 게 이 드네프르강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애초에 이 드네프르강은 이제 천연 방어선이잖아요. 예전에는 강을, 지금도 네. 그렇죠. 기비아 군단이 강을 건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 강에서 니엇 이제 노져 가면은 네. 완전히 밥이 되거든. 네. 그래서 이 드네프르강의 방어선을 쳐야 된다라는 게 스탈린그라드 전투 당시에도 한번 나왔던 얘기 같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뭐 그건 다 없던 일도 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남았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 강력한 방어선을 쳐야 된다. 그렇죠. 이걸 독일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판터 보탄 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를테면 이제 독일군의 그 이제 방어선이죠. 네. 방어선인데 한 이름만 붙여놨지. 왜냐하면 미리 시작 철수를 해서 딱 이게 진을 쳐야 되는데 철수를 하니까 야 건너가지 마. 들러가. 아직도 독일군은 남아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많이 네, 남아 있어요. 이렇게 지금 많이 남아 있죠.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제 히틀러가 못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후퇴는 절대 안 된다. 안 된다. 네. 이걸 포기하지 마라. 네. 근데 이 드네프르강이 어떤 강이냐면은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강. 네. 유럽에서 제일 긴 강이 어디죠? 몰라. 제일 큰 강은 볼가강. 볼가.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큰 게 도나우강. 네. 그래서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요 드네프르강인데요. 여기 아조프해서부터 북극해까지 네. 연장하면은 닿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 그 스몰렌스크에서 출발해서 벨라루스를 지나서 우크라이나를 둘러 쫙 가르고 흑해까지 연결되는 그런 긴 강인데요. 강의 길이가 2,200km.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요 안에서만은 강의 길이가 1,095km. 야. 그래서 만슈타인이 아무튼 여기를 이제 강을 끼고 방어선을 구성하자. 네. 판터 보탄 라인을 이제 형성하자. 네. 라고 했지만 히틀러가 거부. 근데 히틀러가 뭐라고 했냐면은 안전한 방어선으로 후퇴하면 병사들의 정신력이 해이해진다. 항상 이렇게 삼면이 포위된 상태에서 싸워야 잘 싸우나? 그런가 봐요. 아니 정상적인 장군이라면 저기 앞에만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둘러싸인 상태에서 사방이 포위되면 뭐 지는 거겠지만은 삼면이 포위된 상태에서 싸워야 이 전투력이 유지가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수천 킬로니까 독일군이 뭐 한 100만 명 있다고 해도 이게 뭐 어디로 올지 모르는 거야 이게. 그래도 뭐 주요한 큰 좋은 다리 아니면 집결하기 중요한 부분은 있죠. 그렇죠. 지금 어디 모르는데 소련군은 독일군 없는 곳으로 해서 이렇게 또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군은 이쪽에 남아 있는데 소련군은 소규모 부대들이 일단 뭐 뗏목 타고 건너고 막 이러니까 여기 이제 교두보들이 이제 하나둘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조그맣게. 즉 소련군이 이제 건너온 겁니다. 네. 조금씩 이런 데도 건너오고 이제 건너오는데 이걸 이제 빨리빨리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 교두보가 합쳐지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건너온 것조차도 이제 모르는 거죠. 우선 전선이 지나치게 길고 또 이 경직된 명령 체계 우리 히틀러의 그 트롤짓 덕분에 그래서 물론 이쪽도 공세를 취하고 이쪽도 공세를 취했지만 주코프의 기본적인 그 생각은 이 남부군 집단 이 만슈타인 이놈 새끼들을 다 이제 밀어가지고 흑해로다 쳐넣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맹공을 이제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슈타인 장군이 9월 7일에 히틀러한테 전문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소련군의 결정적인 중점은 남부지구에 있습니다. 증원 부대를 보내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유리한 지형으로 후퇴할 수 있는 재량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요청을 했어요. 히틀러가 이제 이놈 봐라. 근데 9월 8일에 다음 날에 걱정스러운 얼굴로 만슈타인의 지휘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직접 왔어. 그래가지고 왔는데 만슈타인이 설명을 하는데 당장 드네프르강을 건너서 방어선을 만들면 전선을 3분의 1로 축소시킬 수가 있다. 그렇지. 사용 가능한 병력을 모두 판터 보탄 라인에 배치해야만 소련군을 막을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히틀러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야. 후퇴는 안 돼. 그래서 그 대신에 내가 중부군 집단의 4개 사단을 이쪽으로 돌려주겠다. 그다음에 쿠반 교두보의 일부 병력. 쿠반 교두보는 이쪽인데 독일군이 30만 명이 한참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극적으로 탈출을 했는데 그 병력도 일부 보내주겠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이제 비행기에 올라타기 전에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드네프르강을 건널 다리를 방어할 수 있는 병력은 당장 주겠다. 내가 약속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히틀러는 병력을 빼가지고 예. 프랑스 쪽에 이탈리아 쪽으로 예. 갖다 넣는다면서 예. 지금 이 증오는 무슨 수로 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자개사단 주고 네, 여기서 좀 주고 네, 그다음에 어쨌든 더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 히틀러가 그날 저녁에 바로 네, 중부군 집단에다가 제4, 제8 기갑사단과 보병 2개 사단을 만슈타인에게 보내라 네, 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래요. 네, 근데 아니 지금 당장 소련군이 와가지고 여기서 막는데 바쁜데 그렇죠. 이거 빼라는데 이게 돌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클루게 원수가 거부를 했어요. 그렇겠지. 뭐 거부라기보다 뭐 못 빼는 거지 뭐. 아 지금 당장 우리 다 죽으란 얘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거부를 하니까 근데 요 만슈타인은 당연히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니까. 그래서 만슈타인이 그 차이칠러 상급대장, 참모총장 이게 전화를 해서 요 적시의 병력을 돌리지 않으면 재앙이 닥칩니다. 제발 병력을 좀 보내주세요. 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도 히틀러한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지가 말해놓은 건 있고 할 말 없으니까 그냥 이러고 가만히 있었겠죠. 그래서 히틀러가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 드네프르강 전투가 이제 엉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지금 예. 독일군 반, 소련군 반 섞여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독일군은 뭐 전체적으로 약 120만 정도의 병력. 네, 소련군은 여기 투입한 병력이 총 260만이라 그래요. 이미 승패는 명확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작은 교두보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렇죠. 싹 쓸어야죠. 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저 정도 언제 올랐어?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병력이 없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큰일 난 거죠 아주. 그죠? 큰일 났는데 키예프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은 네, 한 40km 뭐 요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래요. 네. 여기 이제 좀 상당히 큰 교두보가 생기더래요. 그러니까 큰일 났어 이게. 큰일 났어. 이게 너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또 만슈타인이 결국은 더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네. 히틀러한테 다시 또 우크라이나 동부를 제발 포기하자라고 4번째로 요청을 한 거예요. 하하하. 그래 여기를 포기해야 된다. 예. 여기를 포기해서 여기 있는 독일군들을 모두 끌어모아서 이쪽 선을 그렇죠.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예. 히틀러는 뭔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또 뭐라 그랬냐면 히틀러가 철수 명령은 내릴 수 없다. 네. 다만 내일 좀 한번 와봐. 아,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출두를 했어요. 네. 만슈타인이 히틀러에게 제발 좀 여기를 좀 포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마지못해 철수를 허가하게 됩니다. 마시 못해서. 네. 그런데 또 웃기는 거는 몇몇 부대는 좀 남겨라. 철수는 하는데 몇몇 부대는 남겨라. 아니 남기면은 네. 도대체 뭐가 있어야 싸울 거 아니야. 특히 크림반도 쪽을 이제 또 방어할 수 있는. 그죠? 네. 그래서 나중에 다시 갈 거라 이거지. 나중에. 네, 갈 거니까 좀 몇몇 부대 남기고. 네. 그 당시에서 남겨진 부대가 제6군도 있어요. 스탈린그라드에서 전멸했잖아요. 네. 그다가 재편성된 육군도 있었는데 아무튼 남겨놓고 나머지 철수하게 돼요. 네. 철수하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만슈타인이 이제 철수를 하면서 드디어 그 유명한 초토화 전술 철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초토화 전술은 이제 대전 후에 많은 논란을 낳게 되는데 그 만슈타인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초토화 전술은 독일군의 후퇴에 있어서 불가피한 것이었으며 독일군에 있어서 민간인에 대한 약탈 같은 것은 절대 있을 수 없고 독일군이 파괴한 것은 모두 소련 국가 소유의 재산의 하나였다. 그 거짓말입니다. 라는 말로 같지도 않은 소리를. 거의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독일군이 밀고 갈 때 소련군이 한번 다 때려부시고 이제 가는 거죠. 네. 또 이렇게 몰고 오니까 독일군이 다 때려부시고 가는 거예요. 여기 있던 사람들은 불쌍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 있다간 또 나중에 소련군한테 징집이 될 테니까 또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만행을 또 저지르게 되는데 그 소련군은 어쨌든 계속 교두보를 확대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확대되고 이쪽에도 있었고 근데 지형적으로 이쪽이 좀 안 좋았다 그래요. 근데 이쪽을 중심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렇겠죠. 하는데 이게 독일군이 한 달 가까이 이제 버티게 됩니다. 한 달. 네. 그러니까 소련군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이놈들이 만만치 않네. 그래가지고 요 10월 중순까지 격전을 벌인 끝에 소련군이 잠시 이제 이걸 중단하게 돼요. 중단해서 어떻게 다른 이제 작전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소련군보다 반 이하의 병력을 갖고 있는 독일군이 거의 호각세 이상의 전투를 벌이니까. 그래서 소련군이 요 10월 중순에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그 주력군이던 제3 친위전차군, 네. 제7 포병군단, 제13 포병군단을 이걸 몰래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련군도 이제 작전 역량이 네. 보통이 아닙니다. 네. 이걸 이제 아무도 모르게 이동을 시키는데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은 이거 무전기를 두고 가는 거예요. 네. 두고 가고 매일 이제 통신을 하는 거예요. 통신을 하고 독일군 입장에서는 아 얘네들이 지네들이 맡기니까 여기서 증원 부대를 보내려나 보다. 참고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전에 무선 기술은 네. 암호화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전기를 켜놓으면은 네. 진짜로 여기 있는 줄 압니다. 네. 네. 그다음에 가짜 전차도 만들어 놓고 이거 또 부결계속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왕창 건너올 것처럼. 그렇죠. 저놈들이 이제 여기서 또 왕창 건너올 것 같다. 좀 대비를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얘는 이미 이제 요쪽 싹 가버려요. 일주일 동안.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병력을 더 추가를 해서 네. 이제 다시 또 공격을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은 11월 3일 새벽에 네. 약 2,000문의 화포, 2,000문. 그다음에 약 500문의 로켓포. 네. 그래서 40분 이상 키예프에 포격을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쪽에 있는 독일군 방어선은 별로 이제 강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기 뭐 늪지대고 해서 쏙 지형이 안 좋으니까 또 여기서 뭐 엄청나게 전투가 벌어지니까 이쪽으로 안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이제 갑자기 나타난 거죠. 야. 그래서 소련의 제5 친위전차군이 시 외곽에 약 10km의 구멍을 내고 그다음에 10km 이상 안으로 전진했다 그래요. 네. 그다음에 11월 4일 다음 날 오후에는 주력군인 제3 친위전차군이 강을 건너서 키예프로 돌입. 그러니까 여기로 쏙 갔다가 이제 샥 건너가지고 오는 네. 겁니다. 돌입을 하고 그래서 소련군은 혁명기념일인 11월 7일 이전에 여기를 탈환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사실은 뭐 병력이 2대1, 네. 전차 수가 9대1, 네. 포병이 9대2, 엄청난 전력차로 되려 그보다 빠른 11월 6일에 키예프를 탈환하게 돼요. 즉 네. 병력과 전 전력이 이 독일군의 7배, 8배를 넘으니까 네. 뭐 사실 질래야 질 수가 없는. 그래서 독일군은 마찬가지로 이제 포위돼서 죽게 생겼으니까 다 철수한 거예요. 그렇죠. 계속 끝없이. 그래서 여기 키예프를 11월 6일에 탈환함으로써 소련군이 말하는 쿠르스크 전투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야, 근데 뭐 그렇다고 이 드네프르강 전투가 끝난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싸웠습니다. 그렇죠. 계속 이 소규모의 부대들이 싸워 있고 나머지 싸웠는데, 육군의 후에 예. 또 아직 남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쿠르스크 전투는 이제 일단락을 이제 딱 선을 긋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연말까지 벌어진 전투도 양군 약 200만 명이 붙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소련군이 1943년 후반에 총 사상자가 45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네. 근데 아무튼 11월 6일에 키예프를 탈환당하니까 남부군 집단의 그 제4기갑군 장관인 호트 장군 네. 이 사람이 키예프를 뺏기고 약 일주일 후에 이제 해임을 당하게 돼요. 만슈타인은 해임을 당하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네. 44년 3월 말에 이제 만슈타인은 그때 이제 이걸 당하고 완전히 군 경력에 종집을 찍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야전군을 직접 지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남부군 집단 얘기인데 이 중부군 집단이 아직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중부군 집단이 어떻게 됐느냐? 요때는 살아 있었어요. 살아 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1944년 6월에 소련군이 또 엄청난 공세를. 규모의 바그라티온 작전을 네. 함으로써 이 중부군 집단 60만 명이 증발을 해버립니다. 증발. 증발. 네. 그건 뭐 1944년의 일이니까. 근데 그 당시에도 그 처음에 소련군이 공격을 취할 때 이쪽이 주공이고 여기는 가짜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근데 이때 요걸 요렇게 가버린 그 수법을 그때도 썼다는 거죠. 이게 70만 명의 수십만 명의 부대를 이동시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네. 정말 소련군의 이 작전 능력이 1943년을쯤 이르게 되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독일군보다 한 수 위의 역량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사실은 동부전선이 2차 대전의 80%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 사상자, 뭐 가- 투입 전력,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 여기 철수를 할 적에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이 후퇴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시대를 역행하는 그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아주 굉장히 지저분하고 치열한 전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포로가 없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야, 그냥. 왜냐하면 아니 일단 어차피 죽으니까. 그래서 보통 한 소규모 전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무조건 뭐 죽을 때까지 싸우지 않으면 그건 끝입니다. 네. 끝인데 근데 부대가 이제 엄청나게 크게 되면은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항복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왜냐하면은 어쨌든 항복하고 나서 수용소 뭐 가고 이러면서 좀 더 살 수도 있고, 그죠? 다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니까 네. 탄약 식량이 모두 떨어지면 이제 항복도 가끔 하고 그러긴 하죠. 그러나 근데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웬만한 그 국지 전투에서는 다 죽어. 무조건 다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를 거의 남겨두지 않고 항복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였다고 예. 합니다. 그러니까 1941년 바바로사 작전을 시작하고 1941년 1년 동안 네. 독일군이 소련군 포로 300만을 잡았다 그래요. 근데 그 300만 명의 포로가 근데 그 300만 명 중에는 그 키예프에서 한꺼번에 66만 명을 잡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 300만 명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뭐 일설에 의하면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 살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다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죠. 보통은 공장이나 이제 강제 노역을 시켜서 이제 후퇴를 하거나 전선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런 포로를 챙기지 않기 때문에 뭐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그렇죠. 네, 그리고 소련도 일단 한번 포로가 되거나 항복한 부대에 남은 병사들은 다시 받아주지를 않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스탈린그라드에서 특히 그랬죠. 네. 그러니까 소련군은 어쨌든 그 정도 이제 포로가 잡히고 나서 이게 이러니까 자기네들도 이제 더 이상 포로로 잡히면 어차피 죽는다는 걸 아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고. 그 스탈린그라드에서도요. 그래서 독일군을 이제 소련군이 항복 권유를 하면서 너희들 목숨을 다 살려주겠다. 네. 그다음에 부상자 치료해주겠다. 네. 먹을 것도 주겠다. 라고 했는데 9만 1,000명 중에 다 죽었잖아요. 참고로 2차 대전 전 기간 동안 미군의 그 전사자가 한 40만에서 45만. 네. 영국군은 한 55만 내외. 이 정도라고 해요. 반면 독일군은 스탈린그라드에서만 60에서 80만이 죽었어요. 야. 소련군은 약 120만이 죽었다 그래요. 네. 그리고 2차 대전 전 기간 동안 독일군 사망, 독일 사람들이죠. 네. 독일 사람들이 한 900만에서 1000만 정도 죽었고. 그다음에 소련은 뭐 2,400만 명이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죽었다고 하는데 뭐 일설에 의하면 이제 3천만. 그다음에 또 일부 설에 의하면 5천만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대부분 뭐 공식은 공식이고 3천만은 죽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부전선 독일과 소련 이 두 나라가 싸워서 결국은 소련이 이기고 독일은 그 많은 독일어를 사용했던 나라들을 홀랑 뺏기고 완전히 붕괴가 돼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의 영토는 사실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가 꼽았던 그때 독일 사용권 나라들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나라가 반이 없어진 거지. 뭐 하나 좀 일례를 들어보면은 우리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의 승패를 가른 과달카날 전투. 그렇죠. 그래서 일본군이 사망자가 한 2만 4천 정도 됐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1945년 2월에 부다페스트 포위전 당시에 독일군이 이제 포위당해가지고 막판에 몰리니까 약 3만 명, 독일군하고 헝가리군 3만 명이 결사의 탈출을 감행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탈출을 하는데 소련군이 그 길목을 딱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길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785명만이 돌아오고 나머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거의 뭐 2만 수천 명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그렇게 죽은 거야. 하루에. 그 태평양 전쟁, 그 대동아 전쟁 일본 측에서 주장하는 여기는 그 전국을 바꾼 대전투가 그러니까 전국을 전황을 바꾼 그런 대전투에서 고작이랄지는 몰라도 2만여 명이 사망하는 데 비해 여기는 하루 전투에도 그렇죠. 뭐 그냥 몇만 명이 그냥 죽어 나가는 거죠. 야, 2,400만 명의 뭐 몇천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가 사실 잘 느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죽어도 하나의 드라마가 되는데 또 예를 들면 요 체르카시라는 곳 여기서 또 유명한 이게 사실 그 밀리터리 덕후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전투인데 여기서 독일군 약 5만 6천 명이 이제 포위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3만 명 정도가 탈출하고 나머지 이제 저기 됐는데 여기 요거 나온 책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규모는 작지만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규모가 작다. 야.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부전선 얘기 좀 몇 가지 더 해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이 정도 쿠르스크 전투 이야기 1, 2부로 나눠서 해봤습니다. 1943년 7월 여름부터 11월 겨울까지 약 5개월간에 걸친 전투로 이렇게 독일군은 그동안 먹었던 이 동유럽의 땅을 모두 내주고 다음 해부터서부터는 이제 독일 본토에 가까운 데서 싸우게 됩니다. 자, 그럼 저희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